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진 건데 첫 손님으로 하나대투의 박종대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니 원래는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로 훅 들어오셨어요. 책이 나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들어오셔서. 연락이 오시고 해가지고 저도 빨리 만나 뵙고 싶고 네. 그래서 연구원님 앞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예. 책 제목은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예. 인 거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변에 책 쓰시는 분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네. 워낙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주식책은 또 홍수라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글 쓰신 거 보니까 뭔가 한숨이 묻어난다는 느낌? 뭔가 이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유통이라는 그런 그 주제는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나 좀 관심을 가질 법한데 이 책을 좀 뭐 많은 분들이 봐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좀 판매량을 걱정한 이유가 네, 이게 일반 투자자들은 별로 그렇게 수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유통 투자 안 하는 그렇죠. 사람이면은 예. 뭐 그다음에 유통주가 뭐 성장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좀 살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쭉 벌여놓게 보게 되면 네. 일반 투자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전문가 집단 네, 뭐 네. 이렇게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여기로 포커스 잡았는데 네.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여기가 제일 큰데 네, 네. 여기는 좀 아닐 것 같다. 이게 좀 더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뭐 컨슈머 입문서로 오케이 어, 이쪽 그쵸.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뭐 얼마 이거 안 돼요. 얼마 안 그건 뭐, 되잖아요. 네, 뭐 네, 고작 네. 해봐야 뭐 그럼요. 3,4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4,000부가 돼야지 BEP인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이쪽-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이거 너무 네, 네, 아닙니다. 섭하게 아닙니다. 들립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제 산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유통시장 워낙 또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관심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훑어볼 수 있는 이런 서적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참 걱정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에서 기업에다 판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저희 뭐 동기들 네. 또 뭐 학교 선후배들 단톡방에 이렇게 좀 올리니까 이제 어떤 선배가 한 번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형 웬일이세요?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컴퓨터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학원 원장이요? 컴퓨터 학원 원장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을 읽어보고서 좀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은 단체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 아니 컴퓨터 학원에서 되게 왜 친하신 그 책을- 분인가 보네. 네, 저희 동아리에 이제 시조죠, 시조. 아, 네, 정액과 무슨 동아리셨는데요? 저희 컴퓨터 동아리였습니다. 예, 아, 정말요? 컴퓨터 자원봉사 단체라고 해서 그럼 잠깐 근데 연구원님 원래 정치 원래 전공은 이제 행정학이죠. 행정학인데 예, 행정학인데 컴퓨터 동아리를 예, 하셨었어요? 뭐 그 성도 마찬가지. 그 형도 정액과인데 지금 컴퓨터 학원 원장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역시 뭘 전공하는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공은 그냥 자기가 일하는데 약간 이제 양념이나 좀 그렇죠, 시너지 그렇죠. 뭐 이런 거지 어. 그쪽으로 반드시 가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은 요즘에 그 코딩하는 코딩 인력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대요. 실제로 작년에 보면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업체들이 코딩 관련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신규로 채용을 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코딩 관련된 자격증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코딩 관련된 강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딩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컴퓨터 학원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핵심 타겟으로 삼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자격증이나 이런 거. 아. 그런데 이제 그냥 뭐 기계적인 그런 그쪽 소프트웨어 쪽만 이게 코딩 쪽만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온라인 유통시장이 뭔가 유통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전방 산업이네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런 네가 이걸 것들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를 그쵸, 알려줘야 그쵸. 예, 예. 또 열심히 하는 거니까. 예, 산업의 흐름을 갖다가 또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는데도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단체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막 희망에 차서 기분이 잘한 좋아졌겠네요. BEP를 찍겠구나. 네, 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손해는 끼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책을 내주는데. 충분히 근데 저는 여의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책을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뭐 보고서를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가 책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람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그냥 보고서로 나와서 인덱스 보고서로 멋있게 나와도 사실 한 달 이상 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박종대 연구원님처럼 책으로 나와서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면 이게 또 저희가 기여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입문서들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섹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심화 학습, 그렇죠. 뭐 이런, 심화 학습이 스테이지 필요하죠. 2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큰 섹터들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그런 섹터의 산업 분석하는 그런 책들이 네. 투자자들에게도 훨씬 그래서 더 오늘 도움이 되지 그 않을까.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의 그 방향성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산업에 대해서 조금 요즘에 이제 투자자분들 눈높이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예. 그냥 뭐 쉽게 얘기해 주는 거는 뭐 됐고 네. 좀 진짜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둘이 있으니까 또 이게 얘기하다 보면 한없이 진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좀 까불겠다. 예. 그래서 이제 박정대 연구원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까불까불 하는 걸로 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쿠팡이 지금 굉장히 그 화두가 되고 있죠. 예. 네. 일단 100조 원 상장 후에 100조 원까지 찍었으니까 아니 무슨 뭐 영업 적자 1조를 찍었던 회사한테 어떻게 시가총액 100조를 부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장되는 유통업체들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그렇죠. 100조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즘 IPO 시장, M&A 시장이 상당히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매각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이 100조면 나는 뭐 최소한 뭐 10조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거래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쵸, 보통. 그쵸.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투자들이 참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100조가 됐는지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갖다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1, 2년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10년 이후에 2013년을 저희가 분기점으로 삼죠. 네. 2013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를 찍은 다음부터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온라인 유통은 있었죠. 온라인 쇼핑. 왜냐하면 우리나라 PC 보급률, 뭐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IMF 이후에 그러면서 뭐 IT 버블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아무튼간에 온라인 쇼핑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네. 근데 온라인 쇼핑하고 모바일은 차이가 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모바일도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온라인에 모바일이 포함된 거죠. PC 그렇죠, 온라인이 있고 모바일 온라인이 있는데 PC하고 모바일은 좀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 P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되게 커요. 가야 앉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리에 앉아야 되고 되니까. 앉아야 돼요. 요즘 또 회사에서는 쇼핑 안 돼요. 다 막아놓고. 다 막아놓죠. 그러니까는 집에서 음. 뭐 밥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요 정도에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실질적으로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 그 재밌는 게 똑같은 온라인인데 PC하고 모바일은 시간대별로 이런 그 매출 비중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PC 온라인 같은 건 저녁 8시, 9시에 집중이 되는데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분산돼 있고 수시로 그냥 생각날 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특히 11시, 12시가 또 높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점심시간에 하나보다. 아니, 밤. 밤 11시, 12시. 그러니까는 이 PC 온라인은 그냥 깨어있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즉흥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전에 누웠는데, 네. 맞다, 내일.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맞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서 사더라고요, 밤에 누워가지고. 근데 구매도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6자리 비밀번호만 누르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자다가 또 이렇게 좀 가격이 한 뭐 10만 원 넘고 20만 원 넘으면 약간 좀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그렇죠. 자다가 잠자리 누워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인생이 또 생각이 나고 내가 10만 원 가지고 좀 이렇게 갈등을 해야 돼? 그러면서 뭐 눌러버리고 눌러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충동 구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훨씬 더 쇼핑에 있어서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이런 것들이 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이 모바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바일의 그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을 확 낮추죠. 제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2013년 제가 이제 2007, 8년부터 이 유통을 커버리지를 했는데 섹터를 분석을 했는데 2013년 전까지는 제가 그 기초 세미나를 할 때 항상 그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유통 시장은 최소한 안방은 지키는 비즈니스다. 그런 식으로 인트로덕션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유통은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바인 파워라는 게 세져요. 그렇죠. 바인 파워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벤더들한테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싸게 떼다 와서 파는 그쵸? 거니까, 그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싼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싸게 사와야 소비자들한테 싸게 팔아도 마진이 남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그 높지 않으면 그걸 싸게 사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장 점유율이 높으려면 그래도 한 20%는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백화점 시장이 30조란 말이죠. 네. 30조의 20% 시장 점유율이면 6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6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려면 백화점이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하나 지는데 뭐 한 6천억짜리 매출 일으키려면 6천억의 캐펙스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그냥 캐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동안, 심플한 게 백화점은 6천억짜리 백화점을 짓고 연간 10%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서 투자 회수를 10년 한 거예요. 동안 10년 회수하는 동안. 거네. 예,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뭐 3, 4%밖에 성장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3, 4%밖에 성장하지 않은 산업에 무슨 6조를 투자해요? 말도 안 되는 없죠. 거죠. 그런 회사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기존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제 뭐 투자 다 끝냈고 투자 회수만 하면 되는 감가상각도 끝나는 기업 점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 민간 소비 이상의 성장을 즐기는 갖다가 거죠. 예, 즐겨가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깨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왜냐하면 캐펙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뭐 서버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땅이 필요 있어, 없어요. 건물이 필요 있어, 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11번가 G마켓 뭐 이베이 코리아죠. 저 재무제표 보게 되면은 네. 자산이 없어요. 자산이 없어. 자산 뭐 2천억, 3천억 뭐 그것도 투자 자산이지. 예, 무슨 뭐 건물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건물이 필요 없구나. 예, 예. 네. 그다음에 뭐 콜센터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AS나 그런 제품에 대한 문의는 판매자한테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콜센터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 뭐. 예. 그냥 말 그대로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우리가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그냥 시장을 그쵸. 열어놓은 거고 예, 예. 그 안에서 장사를 하세요. 그리고 자리세를 받는 자리세만 건 이제 뭐 전체 판매 금액의 한 10% 그렇죠. 내외 정도 받았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확 낮아지게 되는 투자 회수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영업이익률 10%낼 필요가 없단 네네. 말이죠. 확 낮아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문제가 뭐냐게 되면 백화점 하나 운영하는데 한 700명 정도 필요해요. 점포 하나에. 거기에 뭐 파킹, 이것저것 할 게 안전요원들, 정말 많으니까. 예, 안전요원들, 그다음에 데스크, 캐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7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온라인 유통 그런 사람들이 또 없으니까 고정비 부담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화는 이퀄 ASP의 하락이다.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온라인화하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뭔가. 그런데 온라인화는 이퀄 가격의 하락이다. ASP의 하락이다라고 명확하게 딱 정의를 내리고서는 저는 디플레이션 압력이다. 그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뭐 지난 10년 동안 1% 내외에서 계속 머물러 왔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지금 현상을 겪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 2%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네. 작년에 하도 낮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좋죠. 소비자들한테는 뭐 똑같은 예산 하에서 많은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당히 좋은 거고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룰이 달라졌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다 바꿀 수도 없고. 예, 당혹스러운 거죠. 갑자기 온라인으로 변환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고 하게 되면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컨슈머 업체들의 사업 구조가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2010년 이후요. 2010년 이후에 2010년 이후로 사실은 시작된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이 분기점이었고 그렇죠. 그게 가장 컸고 제가 지금 찾아본 게 롯데쇼핑이 2013년에 35만 원이었네요. 네. 지금은 이제 10만 원 그렇죠. 정도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백화점 뭐 유통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주가 계속 내렸어요. 네. 기본적으로 반토막. 기본적으로 반토막. 예, 예.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내렸어도 3분의 할 말이 1이 없죠. 더 깨진 거죠. 예,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거기가 거의 뭐 2조 뭐 네. 이렇게 가다 1.8조 이렇게 가다가 영업이익이 1,200억, 지금. 2,0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래도 지금 3조 정도는 시총을 유지하고 그거는 있네요. 이제 PBR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자산가치가 워낙 크니까. 예, 자산가치가 기본적으로 거기가 뭐 15조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진짜 극단적으로 다르네. 아까 이베이는 아예 없고 여기는 자산 가치는 15조가 있고. 예, 예. 와, 이게 진짜 참 유통을 보면은 저도 이제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유통을 보면 유통 안에 진짜 다 있어요. 정말 그 유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유통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이마트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 이것도 역시 유통이다. 왜냐하면 지식을 유통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게 쿠팡 얘기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얘기를 하기 위해서 100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논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또 쿠팡은 돈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가총액이 저렇게 100조가 될 것이냐.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돈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것도 할 거다, 확장할 그렇죠. 거다.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건 뭐냐게 되면 이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오프라인보다 훨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되죠. 거리가.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마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쵸. 롯데마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 그냥 롯데마트 가요. 그럼요. 네. 그냥 거리가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는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1등 업체에 대한 집중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 점유율 막 40%, 50% 예전에 그 중국의 알리바바는 80%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낮아졌죠. 50% 언더로.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 시장 점유율이 48%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어허. 갑자기 그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서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은 48%가 아니라 사실은 38%다. 오히려 낮춰요. 네. 이 온라인 유통업체들 지금 시장 점유율 높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요 뭔가? 아마존은 막 자기가 낮대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독과점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50% 넘어가면서 안 그래도 미국에는 이제 아마존 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쥐어 짜지고 있다. 이 벤더들이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50% 넘으면 연방 정부에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뭐 이번에 이런- 새로 이제 그 관련된 그 수장이 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 39살인가 그분인데 아마존 관련해서 논문을 쓰셔가지고 예, 그분이 이제 그 무슨 뭐 규제 관련된 수장이 되셨더라고요. 예, FTC인가?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지금 그 걱정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은 이게 채널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도 보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해서 물건을 삽니다만은 거기 안에 뭐 옥션, G마켓, 11번가 뭐 EMF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존이 직매입해서 그 판매하는 총 매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에요. 전체 거래액의 5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실질적인 점유율은 직매입 플러스 뭐 일부 약간 채널링인 것도 있고 뭐 그냥 스마트 스토어 비슷한 것들도 있고 오픈마켓 성격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좀 빼고 네. 자기가 이제 마사지라고 하죠. 적당히 빼고 나서 실질적인 점유율은 이제 38%다. 그래서 고개를 확 이렇게 낮추는 이제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온라인 유통은 그만큼 1등 사업자로 집중도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오프라인 유통하고 상당히 의미가 다른 거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쿠팡 같은 경우 이제 시장 점유율이 15%? 15%였다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20% 언저리까지 바로 올라갔죠. 아, 그래서 바로 올라갔네. 예, 1분기에 영업 손실이 3천억 났어요. 아, 그 쿠팡이 작년에 거의 1,000억도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YOY로 어떻게 돼요? 2천억 정도가 영업 손실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아, 작년 1분기에 1,000억도 안 되는데 영업 손실이. 아, 그래가지고서는 그럼 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해 주가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6% 포인트나 상승. 엄청나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애한테 공부해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은 뭐라고 하지만 나중에 할 때 안 하는 걸 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야. 안 할지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벌게 그러면은 나중에 벌 거라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못 번다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 특히 이제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봤잖아요, 걔네들. 2014년 15년도에 아마존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익이 돌아서는 걸 갖다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가능성을 갖다 엿볼 수가 있었던 후하게 거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쿠팡의 그 IR이세요. 뭐 제가 아는 분이 그 미국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그때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해외 투자자들은 진짜 말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말씀하신 딱 그 말 경험을 해봐서 아니까 그래? 쿠팡이 그렇게 하면 그리고 얘는 계속 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그러면은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들어서 압니다만은 그 미국 투자자들이 또 깜짝 놀란 게 네. 택배 배송. 집 앞에 우리나라는 택배 상자가 막 쌓여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미국에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야, 저거 택배 굉장히 효율적인데 저게 만약에 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네. 쿠팡의 성장 여력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글로벌리 나갈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예, 한국 내에서 이 턴오버가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주인한테 그 택배 받는 사람한테 뭐 도장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건네줄 필요 없이 그러면은 그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 자체가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쿠팡은 지금 고정비잖아요. 그렇죠. 그죠?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10개 정도밖에 배송을 못 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30-40개도 배송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훨씬 더 배송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고정비 부담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 네.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할인 요인인데 또 네. 프리미엄 요인으로 역전한 게 뭐냐고 하게 되면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 여전히 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 14%밖에 안 된다. 거꾸로 예, 성장 여력은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쿠팡이 다 먹을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뭐 11번가 유메프 이런 업체들은 뭐 배송 인프라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지입차 쓰고 있고 또는 판매자들이 그냥 따로 배송하는 건데 쿠팡은 네. 자기가 직접 배송까지 하고 그 퀄리티 책임지고 그 다음에 뭐 배송비가 그런 요즘 이제 택배 가격 인상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상승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그걸 고스란히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쿠팡은 그걸 내재화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성장 여력은 크다. 성장 여력은 더 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막 아무튼 뭐 그러니까 좋게 보면 계속 좋게 계속 좋아 보이고 보이는 거죠. 안 좋게 보면 진짜 안 좋게 보이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쿠팡의 백조 논리 첫 번째가 나중에 돈을 번다. 네. 나중에 반대로 나중에 돈을 못 번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간다. 그렇죠. 이러고? 그걸 또 시기가 좋았던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쿠팡의 영업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또 그게 되게 곧 중요해요. 저극자가 될 네, 것처럼 네, 네. 했었어요. 네, 네. 실제로 뭐 2020년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1,000억밖에 안 됐으니까 1,000억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BEP에 굉장히 빨리 도달을 하게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온라인 유통은 BEP만 도달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두 가지 이제 이익을 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만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광고 마케팅 수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뭐 네이버가 지금 뭐 쇼핑 가지고 돈 버나요? 광고 마케팅 수익 가지고 돈 버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또는 뭐 BEP만 되더라도 시장 점유율만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벤더들한테 협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매출 규모가 지금 14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GP 마진을 0.1% 포인트만 상승을 시켜요. 그러니까 싸게 사와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러면 1,400억이 그냥 바로 영업이익을 붙어요. 아. 엄청난 거죠. 그래 맘만 먹으면 내가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네, 네. 맘만 먹으면. 그도 그럴 것이 보게 되면은 지금 쿠팡의 GP 마진이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아. 왜냐면 얘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여긴 직매입인데. 아. 직매입이면 일반적으로 최고 직매입인데도 영업이익률 낮은 데가 25%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는 폐기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품 같은 거 버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한 2-3% 정도는 폐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정도인데 25% 정도로 낮아지는 거고 면세점은 45%예요. 50% 가는 상품들도 있어요. 직매입이니까 그렇게 GP 마진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GPM이라는 거는 사와서 팔 때 남는 돈. 남는 돈. 예, 예. 사온 가격 100만 원 주고 사온 거를 뭐 15% 하면 115만 원에 예, 파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직매입이면은 재고를 떠넘길 수 있잖아요. 벤더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매입이면은 훨씬 더 가격을 싸게 주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5%밖에 안 돼. GP 마진이 15%밖에 안 돼. 이거는 굉장히 낮은 그 GP 마진이죠. 그러면 엄청 희생하면서 가는 그쵸, 거죠, 자기가. 예.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 거고 그 원가에 배송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류센터 비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물류센터 엄청나게 사람 많이 쓰잖아요. 다 내가 해줄게. 예, 예. 너는 싸게 사. 네, 이렇게. 네, 네. 그 대신에 나를 좀 더 많이 이용해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쿠팡은 또 직매입이기 때문에 가끔씩 창고 뭐 이렇게 행사 이런 것들도 대방출 이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물건 가격이 항상 뭐 쿠팡 세일 뭐 이런 게 네, 네. 상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게 운이 좋으면 되게 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직매입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걔네들은 시어스나 제이스페니가 다 직매입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안 팔리고 남은 것들은 다 떨어야 되는데 떨면은 이게 뭔가 백화점 이미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행사를 만든 게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하자. 예, 이렇게. 원래는 이제 시어스가 맨 처음에 그걸 만든 건데 이거를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 안 그래도 우리도 재고 떠는 날이 맞아. 필요했거든 해가지고서. 근데 나만 하면은 뭐 쟤는 뭐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약간 좀 애가 좀 뭔가 좀 잘못하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참여하게 돼가지고서는 그게 다 같이 미국의 하면은 뭐 공식 행사가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쿠팡도 그런 행사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운 좋게 이제 그런 제품을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특히 화장품 같은 거. 화장품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클리오나 LG 생활건강 같은 이런 업체들이 조금 이제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죠. 아니 우리 제품을 갖다 저렇게 싸게 팔면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죠. 있는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거고 올리브영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쿠팡에 저렇게 싸게 파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브랜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격 통제예요. 가격 통제. 예, 가격이 여러 군데 다르면 안 돼요. 그렇죠. 예전에 더 페이스 기분 샵이- 나쁘지. 그렇죠. 내가 이거 제값 주고 소비자가 샀는데. 바보 되는 소비자. 그러니까. 예. 예전에 더 페이스 샵이 중국에서 망한 이유가 뭐냐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더 페이스 샵 아하. 중국에서 완전 브랜드인지도 엉망이거든요. 네. 가격이 3개가 있었어요. 다운타운 가격이 있고 변두리 가격이 있고 온라인 가격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그거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네. 아는 순간 그쵸? 진짜 배신감 네, 느끼죠. 네, 네. 야, 내가 거기까지 매장까지 가가지고 샀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 통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뭐 쿠팡에서 저렇게 싸게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쿠팡은 마진 남길 생각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쿠팡에서는 중요한 게 시장 점유율이거든. 시장 점유율만 올릴 수 있으면 지금 되는 거니까 그게 1분기 실적에 증명이 됐잖아요. 영업 손실 웬만큼 증가해서는 투자자들이 꿈쩍도 안 해요. 1조 원 넘게 영업 손실을 낸 회사였는데 뭐 2-3천억 가지고 뭘 그러니까는 주가는 더 오르고. 네, 시장 점유율만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걸 또 쿠팡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면 뭐 지금 단기적인 희생은 뭐 큰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여러분은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제가 잠깐 끼어들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좀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는데 명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과 관련돼서는 야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으실 것 같고 시장의 그 유통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유통시장의 특징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거하고 쿠팡을 통해서 이제 마진에 대한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시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진에 대한 가정이 또 되게 중요한데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마진에 대한 가정은 뭐냐고 하게 되면
자, 조금 더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서 1등하는 업체들이 이제 끼웃끼웃해요. 나도 유통 좀 해볼까 뭐 이런 거죠. 아.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 이종 산업에서 1등하는 업체들 가운데 어떤 업체들이냐면 집객을 끝내놓은 회사들. 집객. 아. 유통에서 제일 힘든 게 집객이에요. 일로 오세요. 소비자들을 모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유통을 왜 부동산업이라고 했냐고 하게 되면 목이 중요하니까. 예, 목을 잡아야 돼요.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50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동산 장사라고 한 거고, 그래서 백화점 업체들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 그래서 수익이 보면은 중요한 거죠. 롯데 어디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땅을 잘 본다 뭐 그쵸. 이런 얘기 되게 예, 많았죠. 예, 거의 뭐 부동산 디벨로퍼. 그래서 유통업체 디벨로퍼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요. 신교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업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컨슈머 업체 가운데서 이 제일 유통에서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이 집객을 끝내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네이버, 두 번째가 SKT예요. 아, SKT. 예, 네. 우리나라 2,500만 고객을 가지고 카카오도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카카오도 거 아닌가요? 들어갔죠. 예. 카카오가 그래서 선물하기 서비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저는 선물하기 진짜 대박인 예,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뭐 맨날 선물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누가 생일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지나가는 거지 뭘 생일이라고 선물을 줘.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완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네. 거라고 보고 이건 다른 나라에도 없던데. 맞아요. 어. 그래서 요즘에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 뭐 주소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그냥 카카오에 가입만 돼 있으면은 그냥 선물하면. 무슨 명품도 거기서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요즘 카카오로 이제 이체 같은 것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고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좀 억울했었다. 왜냐하면 왜요? 내가 돈을 보내는데 아. 계좌번호를 내가 찾아가지고서 입력을 하잖아요. 아. 아니 내가 돈 보내는데 돈 보내는 사람이 막 계좌번호를 내가 찾는 수고를 갖다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네. 되냐? 근데 카카오로 보내면 본인이 받는 사람이 자기 계좌번호 입력해가지고서는 넣던가 아니면 카카오페이로 넣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내는 사람은 그냥 걔한테 보내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아니, 약간 좀 개그 욕심도 좀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형권님. 아니 그동안에 좀 억울했지 않아요? 나 그거 그렇게- 그 서비스를 보니까는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줄어들고 편해지니까 점점 더 시행의 횟수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플랫폼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플랫폼이 되려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미 플랫폼을 했기 때문에 네네. 플랫폼에서 유통으로 확장을 하는 거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통해서 플랫폼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제가 그냥 질문을 갑자기 생각난 질문 하나 던지면,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더 많은 회사들이 유통시장에 들어오고, 그 얘기는 내가 팔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남들이 많이 먹고 그러니까 많이 남기고 장사하던 거를 내가 줄여서라도 내가 팔아보겠다. 근데 그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길래 그렇게 들어오라는 건가?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큰 시장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갑자기. 끝이 없죠, 지금. 끝이 없다고 왜냐하면, 하네요? 끝까지 가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온라인 침투율이 전 세계 2위거든요. 네네네. 중국이 제일 높고. 중국은 이제 되게 특이하죠. 중국은 워낙 소비가 빨리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인프라가 그걸 못 따라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건설도 되기 전에 소비 여력은 막 올라왔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서 2010년 오히려 초반기에. 거꾸로. 예, 그래서 거기는 백화점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온라인으로 가버렸어요. 커피 믹스 건너뛰고 원두 커피로 갔다 오고. 그러니까 카드 안 쓰고 바로 페이로. 예, 홈쇼핑 건너뛰고 온라인으로 바로 갔고. 예. 그 그럼 중간 우리 과정이 주말에 걔네들은 혼돈 없어요. 있었구나. 예, 예. 그래서 중국이 얼마입니까? 중국이? 온라인 침투율이 제일 높죠. 중국이 거의 지금 침투율이 40%인가? 40%. 이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40%인데 작년 네. 기준으로 지금 여기 글로벌 통계에서는 이제 재작년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40% 정도 됐다는 거죠, 온라인이. 그렇죠. 예. 근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저희는 이제 한 60%이 정도까지는 60%.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구 구조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인프라 되게 좋거든요. 네네. 예, 거기는 되게 좋아요. 독일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안 좋아요. 네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침투율이 10%밖에 안 돼요.
10몇%밖에. 왜냐하면 다 노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인구가 또 영향이 예, 있구나. 인구 구조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직 예단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한국이 온라인 침투율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좀 물건을 사서 새로 생겨나는 그런 이제 회사들 자체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 성장하고 있는데 온라인 유통 시장은 지금 15% 내외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까지 갈 건지 모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 후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긴 또 땅덩이가 또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직 끝을 가본 시장이 아니다. 와, 정말 거기는 그럼 앞으로 정말 많아지겠네요. 더 커지겠네요. 얼마만큼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갖다 계속 예전에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네. 인간은 대단해서 그런 걸 갖다 다 실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은 아직 끝을 가보지를 못했고 실링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쿠팡이 지금 막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지금 쿠팡이나 그 카카오 같이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자꾸 이제 M&A를 볼 때 우리가 산업 구도가 어떤지를 알고서 봐야 돼요. M&A를 해석할 때. 이베이 코리아가 나왔을 때 매물로 이걸 카카오가 가져간다는 둥, 네이버가 가져간다는 둥, 이마트가 롯데가 가져간다는 여러 가지 막 설이 돌았잖아요. 그거를 볼 때 왜 그걸 가져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너지가 나야지. 왜 그 회사가 필요하냐? 그렇죠. 카카오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죠. 이미 플랫폼이에요, 자기가. 그 다음에 네이버도 그래요. 필요가 없어요, 그 회사는. 그쵸. 이미 자기가 플랫폼인데 왜 이베이 코리아 지금 네이버 없이는 장사 못해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를 통해서 채널링으로 들어가는 그 수요가 거의 절반일 거예요 아마. 정확한 숫자는 저도 안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러면은 누가 지금 아쉬운 거예요? 끊어버리면 끝나네. 이베이가 아쉬운 거지 네이버는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근데 뭐로 지분 투자까지 거기다가 1조 2조를 갖다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속이 타는 거는 이제 롯데나 이마트나 이런 업체들이죠. 네네. 뭔가 좀 쿠팡이 침투해 오지 않을까? 뭔가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MS가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약간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은 방어의 느낌으로 좀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그 식품이라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라는 이 테두리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어차피 침투를 당할 거라면 내가 먼저 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2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 시장 점유율 1등이 됐어요. 온오프라인 합치게 되면. 네. 롯데쇼핑이 이때까지 50년 동안 1등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엎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건 나중에 주가도 2013년 대비로 비교해 보면은 롯데쇼핑 아까 3분의 1토막 이상 났는데 이마트는 그래도 잘 버텼네요. 그래도 이마트는 생각해보면. 이제 신세계하고 분할을 하게 되면서 좀 주가가 그게 정확하게 계산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대두가 되면서 네. 식품 온라인 시장 1등이니까 그거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마트가 식품만 먹고 식품 시장이 작아요. 네. 온라인 유통 시장이 온라인 유통 시장은 우리나라가 이제 159조, 160 정도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은 159조. 예. 그 정도 시장인데 식품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조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면 온라인 중에서 식품이 20조 그쵸. 정도. 예. 그러니까 전체 침투율은 더 낮을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 자체가 14%, 1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침투율은 40%가 넘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제 그 IT, 가전 이런 것들은 50%가 넘어갑니다. 그건 표준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똑같으니까 이것 하나 저것 하나. 그러니까 온라인 식품 시장이 좀 규모가 작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땅덩이는 작고 하지만 이제 성은 좀 높게 세워놓고선 살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번 중원을 먹겠다. 가장 큰 시장은 어디냐면 오픈마켓이에요. 제 3자 거래. 오픈마켓 시장이 가장 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 직매입도 얼마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전체 온라인 통신 시장에 따지게 되면 아직 10%도 안 되는 건데 직매입하는 건 좀 쿠팡밖에 없거든요. 네. 가장 큰 시장은 이 공산품
삼자거래 오픈마켓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오픈마켓 시장을 두고서 이제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이마트가 전면전을 펼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야, 이게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이게 지금 보면 쿠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던졌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온라인 시장이, 그러니까 유통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거의 역사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쭉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 네. 또 워낙 연구원님 유통하신 지 지금 벌써 몇 년 되신 거예요? 15년 됐죠. 15년. 15년 정말 업계에 거의 뭐 대선배님이신. 네. 대선배가 되고 있는데 네. 후배들이 없어서 좀 아쉽고 이 유통을 안 하려고 해요. 아, 네, 섹터 애널리스트 뭐 지금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워낙 시장도 핫하니까 좋은데 네. 이 유통시장 특징이 뭐냐면 산업은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할 얘기는 진짜 많죠. 네, 주가는 재미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다 옛날에 한가닥 하던 분들밖에 없어요 지금.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다 옛날에 오프라인 유통이 주름 잡던 시절에 이제 상장을 한 업체들이라서 그렇죠. 지금은 계속 사그라지고 있는 시장의 멤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가는 재미없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아마존이 상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되게 재밌는 거고 주가도 재밌고 쿠팡이 산업도 우리나라 재밌고. 상장됐으면은 그렇죠. 재밌었을 그럼 많이 텐데 많이 아주. 달라졌죠. 네. 재밌었을 할 얘기도 많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마켓 퀄리도 미국 상장한다고 했는데 우울하고요. 아, 마켓 네. 이거 확정된 아예 건가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켓 퀄리라도 상장되면 또 할 말도 많지 예, 뭐 예, 또 예. 이렇게.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으면 좀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쓱닷컴이라도 우리나라에 좀 상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좀 상장을 해야 뭔가 온오프라인의 역동적인 모습을 또 눈으로 보이는 거죠. 네, 주가로 네, 봐야 네, 네. 이게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야 이건 뭐야 이게 야 이익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거리도 많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유통업종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약간 이제 좀 찬밥인 게 매니저 입장에서는 별로 변동성도 크지 않고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손이 안 가는 거고 그 섹터 애널 입장에서는 이게 봐야 될 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비 시장의 가장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매크로 산업 지표를 다 봐야 되거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없어요. 아. 네, 많이 도전해 주세요. 먼저 갑자기 뜬금없이 애널리스트를 하라는 말씀을 요즘 해주셨습니다. 애널리스트 RA들이 다 떠나고 있어가지고서 아, 네, 참 아,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참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 업계가 많은 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은 이거 다 공짜로 풀어버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돈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거래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죠? 뭐 이 회사와 이 회사 거래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님의 세미나를 듣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짜로 나간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엄청난 디플레이 압력이거든요. 네. 이걸 과연 증권사의 리서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뭐 주제 넘지만 예, 갑자기 꺼내가지고 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인 예. 것 같긴 하고요. 예, 아무튼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마음 놓고 이렇게 공유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때가 그쵸.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이제 닫고 있어요. 뭐 문을 예. 아, 그런 정보의 오히려? 공개를 갖다가 음, 그래서 조금씩 닫고 대형사들은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빨리 돈을 버시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쿠팡 얘기로 시작했지만 말씀 뭐 꺼내셨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다시 네. 말하면 그러니까 뭐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유통이라는 그런 섹터 내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비의 밸류 체인을 봐야 됩니다. 네. 밸류 체인이 뭐 말은 거창하지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산해서 누가 유통하느냐, 그래서 소비자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제 그건데 누가 만드냐면 OEM 업체들이 만들죠. 물론 자체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ODM, OEM 업체들이 물건을 만들. 옷 같은 경우 OEM, ODM이 ODM 업체들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네. 간단하게만 OEM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네.
이 제품에 대한 모든 라이센스라든지 권리라든지 처방전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브랜드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만들어줘 레시피 던지면은 이제 그걸 의사가 이제 병원에서 그쵸. 처방전 네, 가져가면은 네. 약사가 그냥 그- 그래요 이대로 이렇게 그 주는 되게 거. 좋은 비유인데요. 방금 처방전이라고 예, 하셔가지고 예, 예. OEM, 예, OEM이 OEM은 그거네. 그냥 처방한 대로만 이제 아. 약국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ODM은 뭐냐면은 어. 약사가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제조를 뭔가 해가지고서 약국 그러니까 의사가 요거는 요런 정도의 약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라고만 던져주면 약사가 그래 고민해가지고 예, 만들어주는 예,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의사한테 어. 요 약이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아. 처방해 대신에 수술을 거꾸로, 우리가 높게 거꾸로. 받을게. 거꾸로. 뭐 이렇게 어. 되는 거죠. 그래서 ODM, OEM 업체들이 이제 그래서 처방전에 대한 라이센스 권리를 갖다가 다 ODM 업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ODM이 좋은 게 뭐냐면 마진이 더 높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마진- 머리를 써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개발 개발도 해야 인프라를 되는 거고.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높고 그리고 조금 더 사업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많이 전개를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OEM 업체들은 ODM이 되려고 애를 쓰죠. 어. OBM도 있어요. OBM 뭐예요? 브랜드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이제 ODM보다 더 나간 거네.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제약업체들, 유통업체들 뭐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냥 화장품이나 뭐 옷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다 알아서 만들어줘. 브랜드까지, 마케팅까지 너희가 다 해줘. 우리는 그냥 판매만 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건 리스크가 좀 커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마진이 큰 만큼 리스크가 좀 큰 게 재고 부담을 ODM 업체가 떠안아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리스크 요인이 돼가지고서 지난해 보게 되면 이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월마트 하드캔디라는 화장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걸 재고를 갖다가 코스메스가 떨었죠. 아, 비용 부담을 갖다가 이 코스메스가 안 와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자, 그럼 ODM, OEM, OBM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게 뭐 약국의 비율을 잘 하긴 했지만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코스맥스하고 한국 홀마 같은 업체들이 화장품 ODM 업체들이고 ODM 업체들. 예, 예. 화장품은 OEM 업체들은 그렇게 그 상장돼 있지가 않죠. 워낙 마진이 낮아요.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하는 거니까. 예, OEM의 특징이 뭐냐고 하게 되면 일단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뭔가 자기의 평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에다가 좀 저가 제품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중저가 제품을 ODM이나 OEM을 맡기거든요. 럭셔리 제품들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워낙 마진도 세고 퀄리티도 컨트롤해야 굳이, 되고. 굳이 자기 마진을 남한테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진도 세고 이게 또 컨피덴셜한 그런 그 처방전이 레시피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도 라네즈까지 아이오패까지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마몽드부터는 이제 좀 그 ODM을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 OEM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낮아요. 아모레퍼스픽의 제품들에 대해서 거의 제로 마진으로 줘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의 평판을 올리는 수단으로 상용하는 거지. 아모레퍼스픽 거 우리 제품 생산하고 있거든. 이런 게 다른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한테 마케팅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OEM 업체들은 이제 그런 시장에 진입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작은 업체들이 돈 벌기 힘들겠네요, 정말. OEM 해가지고 돈 벌기 어렵겠다.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죠. 네. 예, 우리나라에 한 500개 정도의 화장품 OEM 업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ODM을 전개하는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DM 업체들은 그래서 한국홀마,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나라 화장품 ODM은 굉장히 실력이 좋죠.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가 다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코스맥스고 2등이 한국홀마고 3위가 아마 이태리의 인터코스 같은 회사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ODM이 그렇게 발전을 했냐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특이하게 원 브랜드 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니스프리, 에뛰드, 더 페이스 샵, 스킨푸드, 내추럴 리퍼블릭 막 이런 데들이 원 브랜드 샵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전 세계는 없어요.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중저가 제품들은 세포라, 네. 그다음에 샤샤, 네. 왓슨스, 그다음 이런 그 화장품 브랜드 멀티 브랜드 샵에서 팔죠. 월타뷰티 막 이런데.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게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다 자기 브랜드 자기가 팔아요. 오프라인 샵에서. 그거 굉장히 그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 지금 많이 없어진 지금 많이 거아닌가요? 없어졌죠. 그게 이제 시대의 변화인 거고. 이제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14년까지 이런 원 브랜드 샵 시장의 전성기였죠. 그런데 원 브랜드 샵 시장은 특징이 뭐냐고 하게 되면 다 ODM이에요.
아. 그러니까 화장품의 진입 장벽이 2013년 이후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생산 시설을 직접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2003년에 우리 카드 사태 때문에 소비가 엄청나게 안 좋았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로드샵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걸 비집고 들어간 게 미샤예요. 아. 서영필 회장이 모든 화장품의 거품을 다 빼겠다. 그거를 부르짖고서는 딱 들어가서 예전에는 한 2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걸 갖다가 1,000원에 살 수 있고 엄청 잘 됐었죠. 예,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는 게 원가율이 25%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내용물은 5%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는 뭐 10만 원짜리 윤조 에센스를 지금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의 가격은 5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깍을 만들고 고급스럽게 그렇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케팅비가 뭐 2, 마케팅 비용도 30% 들어가는 거고 음. 오히려 용기가 더 비싸요. 용기가 10% 가격인 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수도 광열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케팅비 빼고 용기 싼 거 쓰고 하게 되면 내용 얼마든지 싸게 팔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기치를 내 걸고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1년 만에 1,000억. 그래서 또 정은호 회장의 그 더페이스샵이 그 다음 연도에 들어가서 또 1,000억. 네. 뭐 이렇게 되면서 원브랜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누가 만들었느냐? 다 코즈메스, 한국콜마 같은 ODM 업체들이 만들었죠. 근데 이게 그 코스메스와 한국콜마와 같은 ODM 업체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원브랜드 샵 때문이었다. 한국의 원브랜드 시장. 아, 한국에서만 네. 있었고. 그래서 한국이 화장품 시장이 그 이후로 이제 2003년 항상 이제 새옹지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좋아진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브랜드 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 왜냐하면- 또 이게 선순환이 됐구나. 예, 왜냐하면 이게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니까 뭐 마케팅 팀이나 개발 팀에서 물건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막 결제도 되게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구나. 마지막에 이제 공장장님한테 가요. 그럼 아. 공장장님이 또 이분들이 개국공신들이 많아. 연세도 있으셔요. 니들이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거 못 만들어. 이런 것도 그냥 또 끝나요. 기껏 뭐 고민해가지고 네, 했더니. 네, 네. 아. 그러니까는 이게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물론 이제 레버리지 되게 커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상품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하고 생산을 깨버린 게 네. 원브랜드샵 시장이에요. 가. 그래서 화장품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돈하고 네트워크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저변은 굉장히 그렇죠. 커진 거구나. 네, 이 네, 네. 화장품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스타들이 나와서 코스메스 이런 회사들이 나온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그런 화장품 시장이 됐고 또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네.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결제 과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예, 예. 그러다 그냥 보니까 아이디어만 새로운 있으면- 제품들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 막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야, 내가 마스카라가 이게 조금 더 길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만들 수 있는 손들어 하면 500개 OEM 업체가 저요 손든단 말이죠. 그럼 거기다 주면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는 아이디어를 바로 현실화시키는 그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이디어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네네. 이런 생산 그래서 팔아먹고 유통하는데 한 5년 그러다가 이제 리뉴얼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3년, 5년 이런 텀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원브랜드 시장부터는 1년, 아. 1년 그냥 한 1년도 안 돼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상품이 나온 다음에 1년 후에는 또 리뉴얼 들어가요. 그러니까 턴오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시장이 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 2013년, 14년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이 별그대가 대박을 쳤잖아요. 그 한류 열풍을 타고서는 중국에서 K-뷰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원브랜드 샵 시장 때문에 ODM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래서 네. 코스메스 한국콜마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하게 된 거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세아상역 뭐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근데 의류하고 화장품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시작을 또 다시 잠깐만 이제 오늘 영건님이 좀 기분이 업되셔가지고 막 하면 이제 그 과거까지 이렇게 쭉 가시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지?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밸류체인 얘기하다가 만드는 회사 네. OEM, ODM 해가지고 중간에 뭐 저기 약국 얘기까지 나오고 네, 이렇게 네, 하다가 한국콜마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까지 이제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세 영업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ODM 업체들이 있고
화장품 이게 이 소비의 밸류체인상에 보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네. 브랜드 업체들이 있죠. 브랜드 업체. 예, 아모레퍼스비, LG생활건강, 뭐 LF, 한섬, 뭐 로레알, 에스티로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게 이제 다 브랜드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브랜드 업체들이 ODM 업체들한테 오더를 줘가지고서 생산을 해서 받으면 그거를 이제 유통업체한테 뿌리는 거죠. 그래서 롯데쇼핑,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거기에 온라인 유통업체들 11번가, 쿠팡 뭐 이런 업체들이 쭉 있는 거고. 아,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연구원님이 커버하시는 그런 종목들이 어디에 포지셔닝이 돼 있는지 딱 그 설명해 주신 거구나. 밸류체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밑에서부터 되는가를 이렇게 쭉 갖다- 이렇게 올라오신 거구나. 어디에 네네. 투자해야 되는가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 이 밸류체인을 갖다 좀 봐야 돼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비자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온라인화가 된다고 할 때 아까 가격의 하락이다, 온라인화 이퀄 ASP의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이 ASP의 하락은 어디서 오는 건가? 어느 단계에서 오는 건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가 희생당하느냐. 이거는 유통에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전달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네네네. 지금 네이버나 11번가가 다 유통시장을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시장을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뭘 만들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유통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통시장이 되게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지금 물건을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GP 마진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통업체들의 마진 구조가 되게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첫 번째 팁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된다.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업사이클로 접어들 수는 있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트렌드는 바뀌기가 어려우니. 바뀌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 가운데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쓱닷컴, 쿠팡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만한 업체들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뭐 쓱닷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마트를 이마트죠.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투자하는 방법 정도. 그러니까 이마트가 주가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좋았던 이유가 네. 이 식품 온라인이라는 최근에 가장 커지고 있는 온라인 카테고리가 식품이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한국에서 1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에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런 그렇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장이 분위기나 되게, 장이 되게 좋을 때는 그냥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 어. 굉장히 가능성으로 이렇게 미화돼요. 좋게 볼 때는. 네, 네. 그런데 이 모른다는 게 이제 안 좋을 때는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유동성에 대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야 돼요. 특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시장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에 대한 확신, 그 기업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경영진과의 비전,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 오래 들고 가기 힘들다. 더구나 이제 네이버나 오래 들고 가야 먹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익이라도 증이익이라도 하고 있죠. 근데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회사에 대한 신뢰, 자신감이 없으면 네. 사실은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업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가 유통업체 할 때 얘기가 온라인 유통업체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질문 하나 드리면 네이버는 연구님이 커버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생각이 그거 문득. 이제 서로 지금 그죠? 서로 되게 이게 재밌는 질문 제가 던진 그러면 건데. 한 회사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짬으로 가요. 짬으로. 후배가 어떻게 선배한테 뭐 그렇게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랬다는 이제 맞죠. 이제.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어떤 요새는 또 보면은 카카오도 이제 분할하니까 이제 상관없지만 이거 금융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등등.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는 사업 영역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네이버 쇼핑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제 유통 쪽에서는 투자하는 범위가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거죠. 네네. 결국에 플랫폼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유통업체들 정도가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을 우리 엿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로 가야죠.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화가 되게 심화돼요. 온라인 유통 시장이 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SP의 하락은 유통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때 나타나는 거지.
이 브랜드에서 유통업체들한테 전달될 때는 요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통업체들이 지금 뭐 체력이 약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이 브랜드 업체들한테 전가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아, 그러면은 브랜드력이 좋은 뭐 에스티로더라든지 랑콤이라든지 LG생활건강의 후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어림도 없죠.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롯데닷컴에서 뭐 윤주에센스 10만 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경쟁이 심화돼 가지고서는 8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그걸 8만 원에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혀. 네. 그 이제 원래 6만 원에 이제 넘기거든요. 네. 7만 원에 넘기죠. 10만 원짜리 30% 마진이니까. 7만 원에 넘기는데 그걸 8만 원에 파니 그거 뭐 고정비라도 건지겠어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롯데닷컴이 이제 그렇게 좀 싸게 주세요. 그러면 됐어, 그럼 나 너한테 안 팔어. 이러면. 뭐 팔 때 많잖아요. 지금 뭐 네이버에 팔아도 되고 쿠팡에 팔아도 되고 그러네. 달라는 데 많이 있으니까. 그러네. 달라는 데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브랜드력이 좋다는 말은 어디다 팔아도 소비자들이 다 사는 거니까. 그런데 아쉬울 게 없죠. 그렇죠. 아쉬울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브랜드 업체들은 되게 좋아진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유통 가격이 싸졌잖아요. 소비자 리테일 가격이 싸졌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Q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의 윤주에센스도 Q가 올라가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파는 가격, 그러니까 홀세일 가격, 세일인 가격은 예전하고 똑같죠.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일인이라는 거는 유통업체한테 그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거를 파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셀스루, 셀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살 때는 또 이제 근데 여기서 여기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거지. 여기서 여기는 그쵸. 그렇지 않은데 소비자들은 이게 줄어드니까 많이 사서 그쵸. 결국 요만큼 곱하기 Q가 늘어나니까 이거 더 좋다 이런 거네요.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러네요. 예, 거기에다가 요즘은 이제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역직구, 해외 직구도 증가했어요. 예전에는 해외 진출하려면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지사도 세워야 되고 마케팅도 따로 해야 되고 직원도 따로 뽑아야 되고 근데 관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진출할 때 가격이 올라갔죠.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국보다 일반적으로 해외가 가격이 높은데 이게 온라인화가 되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글로벌리 관세는 점점 더 FTA 가고 있으니까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해외 진출이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중국에 이제 역직구로 파는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점포를 내지도 않는데 매출이 막 일어나요. 해외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은 이게 끝이 없는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성장. 브랜드력만 좋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팔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싹 다 없어진 거죠.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그 요즘에 그 아마존에서 그 뭐야 항공기를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해줄게. 야 내가 그거 뭐 언제 그 은행 가서 LC 찍고 있냐? 내가 해줄게. 일로 가져와. 내가 해주는데 비용은 없다. 왜냐면 내가 소비자들한테 할 거니. 이게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늘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 압력이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지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연결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제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얘네들은 이 회사들은 이제 이중고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깎아줘야 돼요. 롯데닷컴이 사주고 있는 게 어디에 지금 그렇죠. 브랜드력이 낮은 업체들은. 이제 브랜드명을 대지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 화장품 브랜드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패션 업체들이 그렇게 고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가격 하락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중고가 뭐냐고 하게 되면 ODM 업체들한테 그러면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한세시르와 영업무역이나 이런 업체들한테 이 회사들이 또 그러면 야 우리 롯데닷컴이 깎아달라고 하거든 나 힘들거든 그럼 좀 싸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뭐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이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경수 회장님이 형님 나중에 그냥 오시죠. 저희 지금 다른 거 만들기도 바빠가지고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이게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뭐 이런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죠. 그다음에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자기한테 만들 거거든요. 자기한테 네, 와서.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형 ODM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도 상당히 높고 어차피 다 자기한테 만들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화장품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네. 1년이 다르게 다른 회사들이 나와서 지금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맨 처음에 뭐 상해가와, 바이체린, 그다음에 카슬란, 퍼펙트 다이어리, 화서자 1년에 한 번씩 1등급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다 누가 만드냐? 코스메스가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는 기술 진입 장벽을 높게 형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격을 지킬 수가 있고 대신에 소비는 어떻게 했어요? 소비는 Q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Q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지키면서 Q가 증가하니까 성장성과 수익성이 커지는 거고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도 P가 유지되면서 Q가 증가하니까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거고 브랜드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드리자면 국경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브랜드 업체들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대표적이죠. 로레알, 에스티로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업체들 보세요. 지금 2010년 이후에 보시게 되면 중국이 또 하나의 커다란 소비의 블랙홀이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다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화장품 럭셔리 소비 시장 비중이 중국 전체 화장품 소비에서 여전히 낮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OECD 평균이 한 65%, 70%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50%,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작년에 15% 성장했는데 럭셔리가 30% 성장한 거고 중저가는 5%밖에 성장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는 거고 중국이 다 끝나면 잠재력이 아직도. 중국이 다 끝나 어차피 국경선이 없으니까 인도, 동남아 또 뭐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여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에 롱텀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국내 이제 업체는 이제 국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네, 나이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가 지금은 LG생활건강이 최고죠. 네. LG생활건강 주가 보시면은 어떤 펀드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네. 가장 견조한 그런 주가 상승세를 보인 이제 그런 업체 라지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큰 대형 업체로 본다고 하게 되면 LG생활건강이 최고다. 연간으로 거의 진 적이 없다 코스피 대비해서 실제로 주가 보시게 되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정말 주봉을 그려보게 되면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사실 좀 쉬었죠. 아니 근데 진짜 LG생활건강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참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15,000원이었거든 주가가. 여기는 액면 차 회장님이 이런 또 거- 워낙 예. 또 잘하신 것도 있고. 차 회장님이 이제 들어온 다음부터. 음.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액면분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지금 180만 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간 거예요, 진짜. 예. 정확하게 100배 이상 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인 거고 그만큼 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이제 우여곡절은 예, 있었죠 있었지만은 중간에. 아무튼간에 계속 회사의 기업 가치를 갖다가 올렸다라고 평가. 제가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퀄리티인데 퀄리티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 LG생활건강은. 그러니까 그런 정말. LG생활건강 같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소프트 파워인데 사실은. 그렇죠. 이제 하드 파워 뭐 무형 이런 자산. 것들은, 예.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뭐 중국한테 뭐 뺏길 수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가 조선을 일본에서 가져왔듯이. 근데 다시 조선 우리나라 오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아무튼간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 측면에서 그런 인력 뭐 인건 그런 중심, 노동 중심 뭐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무형 자산 밸류에이션을 같은 더 경우는- 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렇죠.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받기가 어렵다는 게 거기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주는데. 이때까지 계속 순환돼서 왔으니까 그런 그렇죠, 산업들은 그렇죠. 나라 개발도상국을 거치면서. 네. 근데 미국이 프랑스에 대해서 유일하게 약간 핸디캡, 아, 약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브랜드예요. 명품. 소비재 브랜드, 명품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는 메이드 인 USA가 전 세계 탑이에요, 뭐든지. 네. 메이드 인 USA 전 세계 탑인데 딱 두 개가 메이드 인 프랑스에 뒤처지죠. 화장품하고 패션.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미국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브랜드는 한번 형성이 되면 계속 올라가는 강고해지는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저도 때문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뭔가 물건을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비싸게 팔려면은 사람들이
비싸도 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비싸게 또 살 사람들이 있으려면 진짜 브랜드. 그래서 나는 저거 갖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갖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게 1, 2년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또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역사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사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뭐 샤넬 넘버 5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기술의 집약체 뭐 이런 것들이 한 되게 유명한 이렇게 기사화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뭐 샤넬의 코코 샤넬의 뭐 패션 철학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게 점점 더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 설화수가 서은배 회장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 갔다가 할머니 갔다가 네. 증조 할머니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역사. 평양에서 장사해서 개성의 평양에서 장사 이런 쪽을 가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만들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 일부러 거죠.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그쵸. 거죠. 어디 보면은 곰탕집에 가도 몇 대째 할머니 이런 게 있어요. 또 그거 진짜 샅샅이 뒤져보면 몇 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이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 투자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중저가들은 1년 이상을 넘기기가 되게 힘들다. 왜냐하면 미투 제품들이 바로 또 나오기 때문에 진점이 났잖아요. 네. 2019년 같은 경우에 뭐 클리오의 프로의 팔리트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주가도 되게 좋고 막 그랬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지금 IFC에도 여기도 IFC에도 세프라 들어와 있거든요. 네. 다 팔레트예요. 아. 그러니까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내가 프로아이 팔레트 클리오 거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중저가는 1년 좋았다면 1년 네.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브랜드 이 후나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좋았다. 그 다음엔 더 좋아진다. 왜냐하면 한번 그 반열에 오르기가 힘들지 그 그렇죠. 반열에 오르면 여기는 쭉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또 내려오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큰 사고를 치지 네, 않는 네. 이상. 그러니까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하고 중저가 브랜드를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프로스펙스 같은 게 나이키가 됐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점점 더 그런 소프트 파워를 되려면. 이거 그런 좀 뭐 BTS나 이런 것도 사실은 무형 자산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런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해외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국경선을 넘어지고 있다는 마음 놓고 넘어갈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야, 오늘 정리를 해보면 진짜 딱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구원님이 커버하시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온라인 유통업체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좋을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감안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브랜드 업체는 이게 굉장히 견고한 성 같아서 깨지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의 비유를 들자면 이제 해자가 굉장히 강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노트 필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듣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저 세미나 들을 때처럼 정말 저 세미나 들을 때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열심히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뭐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연구원님 새로 나온 책 어떤 제목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이제 쿠팡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유통업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결국은 어디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전 아까 농담처럼 엄마 아빠들도 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 직업을 구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주무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잠자리 눕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자리 눕기 전에 한번 보세요. 쿠팡 해가지고 딱 한번 내가 이거 한번 눌러서 한번 사봐야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아직 마무리 발언 한 번만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너무 또 구조적으로 보면 안 돼요. 맞아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식화의 또 폐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또 생물과 같기 때문에 유기체와 같아서 항상 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이 온라인화에 의해 가지고서는 메이저 업체들이 다 상처를 되게 심하게 받았는데 그런 업체들의 지금은 또 변화를 또 유심히 또 보실 때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도 쭉 이니스프리 때문에 깨지다가 최근에 좀 고개를 들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쭉 깨지다가 또 식품 온라인 가지고선 또 고개를 들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런 구조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항상 기업은 생물이다. 변화라는 거에 항상 또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네. 디테일에 의해서 또 큰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야. 그걸 좀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마지막에 또 명언을 또 남겨주시네. 마치 그동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확 반전이 또 나오네요. 마지막에는 구조적인 거에 집중하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남겨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첫 출연자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